자, 강간 밑줄 그시고 음독 자살 세모 쳐보세요. 자, 이건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죠. 내가 강간할 때 이 여자가 지배감이 이 여자는 자살할 거야 이렇게 예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탈락됩니다. 자, 이때 요 음독 자살은 뭐죠? 피해자의 과실이 아닌 고의입니다.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거야. 고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 개입이라 적어보세요. 개입되어 있는 것은 인과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 콜라김밥은 과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았죠? 근데 고의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단절됩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결과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를 했습니다. 근데 방화해서 피동적으로 얻은 화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가 자기네 집에 불이 나니까요. 진화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그쵸? 열중해서 막 물을 퍼오고 여기저기 물 퍼오고 막 뿌리고 하던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불질러서 난 상처라기보다는 당신이 진화 작업에 열중해서 입게 된 상처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치? 불이 났으면 피해야지 왜 거기서 불을 끄고 있냐고요. 그쵸? 물론 이제 그 딱한 사정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화상은 불질러서 직접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불 끄다가 난 상처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이례적이다. 라고 해서 방화치사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방화죄만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아시겠죠? 고의가 개입됐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1번 판례처럼 단절됩니다. 그래서 방화치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화죄만 인정했던 사건이다. 1번, 2번을 비슷하니까요. 묶어보시면 돼요. 다음 판례. 자, 임대인 건물주입니다. 연탄 아궁이 외부 굴뚝 보수공사를 마쳤다는 거죠. 근데 1개월 동안입니다.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임차인이 이 방실을 이제 사용해 오다가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사건 당일날 모두 닫아놓고 목욕을 합니다. 이제 샤워했다는 거죠. 여자다 보니까 뭐 창피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출입문,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이제 목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 잘못이 커요? 아니 만약에 굴뚝 보수공사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가로 닫고 임대인이 굴뚝 보수공사를 할 때에 이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들어서 연탄 하부를 메우게 한 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목욕 안 하던 여자가 있나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겠지. 남자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아무래도 그쵸? 여자는 더 하겠지. 2, 3일에 하겠지. 아무리 게을른 여자도. 그러면 그동안은 사고 안 났단 말이에요. 사고가 안 났는데 왜 유독 이날만 사고 났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그 피해자가 이제 사고 터졌을 때 이제 뭐 건물주가 들어갔건 경찰 들어갔건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닫혀 있었던 거야. 출입문도 닫혀 있었고 환기창도 닫혀 있었고 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그런 공간이 없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것은 피해자 잘못이 크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임차인 사망은 임대인 과실에 기인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너의 단독 책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여기를 색깔칠 하시면 돼요. 올라가서 음독자살, 진화작업의 열중 이런 거 색깔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발동을 끄고 열쇠는 꽂아둔 채로 하차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야? 조수입니다. 조수. 아무런 나이 언급이 없으면 다 성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일 때는 보통 나이를 써줍니다. 나이를 써주거나 아니면 미성년이란 말을 써주거든요. 그런 말이 없으면 다 성인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11살짜리랑 좀 다르죠? 그랬을 때 조수 같은 사람은 이 차량에 대한 위험지식, 안전 그런 생각이 다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너희 단독 책임으로 보는 거지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시동 열쇠를 꽂아둔 채로 하차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판례 뺨 세무 쳐봐요.
엉덩방아 세 묻혀보시고. 자, 이 두 가지 판례를 묶어볼게요. 자, 교등학교 교사가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 학생을 때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무슨 많이 때렸지. 우리 이제 78년도 팔는데 그죠? 막 패는 거죠. 뺨을 때렸는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좀 특이했어요. 두께가 0.5mm 밖에 안 되는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뇌수종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비유형적 인과관계죠. 유형적 인과관계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부모님은 알 거예요. 같이 생활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이를 때릴 때 야, 너 두개골 몇 cm야? 자를 갖고 와봐. 자, 한번 재보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패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보통 뺨을 때리면 죽진 않아요. 그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뺨을 때리면 죽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견 못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아이는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충적 인과관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따랐을 때는 인과관계가 탈락된다. 예견 가능성이 탈락된다. 이렇게만 보았던 사건입니다. 그 말은 사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도 폭행 정도가 덤이니까 엉덩방아를 찔게 할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엉덩방아를 찔게 할 정도로 툭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엉덩방아를 밀게 할 정도로 밀었다고 했을 때 밀으면 다 죽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이 체질자였다는 거지. 비유형적이죠. 이런 것은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다 고려해서 대상에서 뺀다. 무시하고 판단한다.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뺨을 때렸다는 부분, 엉덩방아를 찍게 했다는 부분 자체로만 판단하는 거야. 여기도 조수 색깔 칠하시고. 자, 다음 보죠. 자, 이 판례도 강론에서 나오죠. 자, 주점 도우미와 윤락행위 도중이다 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점 도우미한테 얼마 줄 테니까 모텔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윤락행위 하던 도중에 이 여자가 항의합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가서 이 여자를 막 팹니다. 폭행했다는 거죠. 이 폭행을 가할 당시에 강도죄의 고의로 때린 건 아닙니다. 강도 고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항의하니까 남자가 팬 거지. 자, 이제 이 여자를 두고 이 남자가 나갑니다. 나가다가 손가방 안 핸드백이죠.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갑니다. 이 강도입니까?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강도의 고의로 팬 건 아니니까. 즉 강도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협박 플러스 재물취득. 폭행협박과 재물취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재물을 가져간 것이 강도죄의 고의로 팼다면 강도죄가 될 수 있겠지만 폭행할 당시에는 강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무지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이고요. 하나 더 볼까요? 초지조성공사, 초지입니다. 풀초자입니다. 풀초. 이렇게 쓰죠. 땅 지자야. 초지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뭐 제가 나무 이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산에 가보면 이 우람한 그런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도 있어. 잡가지 같은 경우. 막 산에 가다 보면 막 옷에 막 뭐가 막 붙잖아요. 그치? 막 긁히고 막 하잖아. 잔가지들. 그런 거 쳐내는 거야. 쳐내는 거. 쳐낸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큰 우람한 나무만 남겨두죠. 그런 데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초지조성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에 있는 나무를 싹 깎아버리는 거야. 초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보면 저는 옛날에 6시 내 고향 방송에서 봤는데 전라도 쪽인가 그쪽에 많더라고요. 나무를 아예 싹 깎아버려. 싹 깎아서 여기에다가 뭘 심어요? 도라지를 심어요. 도라지라든지 뭐 다른 뭐 있잖아 채소 이런 걸 심구더라고. 와 그래서 대단하다 싶었어. 대단하다. 야 저쪽 대단하다. 그쵸? 자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봐. 그쵸? 여기는 나무를 없애서 초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나무를 언제 일일이 다 뱁니까? 낫을 들고 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불 내는 거야. 불 내는 거. 산불 내는 거. 산불을 내버리면 나무가 다 타잖아요. 그치? 싹 타잖아요. 산불을 낼 때 잘 내야 돼. 산불을 잘못 내면 대형 산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지역만 이렇게 그 지역만 해당되는 지역만 산불을 내서 그 지역만 나무를 없애야지, 산불을 잘못 내버리면 큰 불 난다고. TV에 나올 정도의 큰 대형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산불을 내려면 바람 부는 날에 하면 안 돼요. 바람이 불지 않는, 그리고 옆에다가 전부 다 어떤 조치를 다 취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지, 막 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노트에 나왔을 거예요. 노트 보시면 보통 군에서 주도하죠. 군청에서. 근데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산에 들어가서 산불 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청에서 입찰을 봐요. 입찰을.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 초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 도급, 공사, 일감 주겠죠. 일감 줍니다. 뭐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입찰 보는 경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이제 업자를 이제 정해가지고 이 공사를 줬어. 일감을 줬어. 도급을 줬다는 거지. 어떤 일감? 초지 조성하는 공사 일감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급인이 공사를 따왔지? 따왔어요. 그리고 이 공사를 또 다시 이제 도급을 또 준 거야. 하도급 준 거지. 그렇죠? 이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몇십 명씩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들어갔어. 산에 들어가서 불을 넣었단 말이죠. 불을 넣었다. 불을 놓는 과정에서 불을 잘라야 되는데 실수로 이 불이 커진 거야. 실화. 그러니까 그 지역만 탄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산까지 막 탄 거야, 이게. 그쵸? 대형 산불 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에 이 실화 책임은 이 산에 들어가서 불을 놓은 이 하수급인 측에서만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일감을 준 바로 위에 있는 사람, 이 수급인도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뭐 군청까지 갈 필요 없고 바로 나에게 공사를 일감을 준 수급인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책임져야 하지. 도급 준다라고 했을 때는 책임지지 않아요. 도급 준 순간 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완성했잖아요. 일을 완성했으면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만 주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급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뭐 심지어는 뭐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막 사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너네 책임인 것이지 도급인 책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산불 역시 마찬가지로 너네 책임인 것이지 이 공사 일감을 준 수급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즉 여기 보시게 되면 과실 책임을 져야 되느냐의 문제는 관리 감독상의 과실 책임 유무가 있다 없다를 놓고 따지거든요. 근데 보통 도급주면 그런 거 안 따져. 그래서 1번 사례도 있고 2번 사례도 있을 텐데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2번이지.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는 거야. 수급인은. 그래서 수급인은 이 산불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와서 자, 수급인이 산불 작업을 하도급 주었다. 도급 줬다는 거지. 하도급에다 셈 붙여보세요. 그러면 끝인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감독하지 않죠. 도급 준 끝인데. 그렇잖아요. 하더라도 그 하수급인 측의 과실 때문에 산불이 났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도급 준 사람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9번도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자,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를 했습니다. 여기 세모 쳐볼게요. 자,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 발생했을 때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여기 이제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등은 빨간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갑 차량의 운전자는 정차를 했어요. 정차를 했다. 근데 뒤쫓아오던 이 을이라는 차량이 정차도 했어요. 전차를 했는데 이 을이 바짝 붙여서 된 거예요. 즉 갑의 차량과 을의 차량의 간격이 너무 짧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자가 너무 가까이 붙여.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당신의 운전 실력이 좋아서 가까이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그러다가 뒷차가 어떤 사고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그쵸? 이 사건이 그랬던 거예요. 자, 갑차랑 을차랑 이 신호등을 보았고, 그래서 갑차도 정지를 했고 을차도 정지를 했는데 갑차와 을차와의 간격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안전거리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뒤쫓아오던 병이 이 신호가 바뀐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병이 을차를 충돌한 거야. 그 충돌을 해버리니까 그 충격으로 을도 갑을 충격했겠죠. 만약 을이 갑차와의 간격을 널찍히 확보했었더라면 설령 병이 을을 충돌했었다 할지라도 그 간격 때문에 을은 갑을 충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병이 을을 충돌했을 때 물론 이 부분은 과실이죠. 과실이지만 병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을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갑의 차량이 손괴됐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이 책임져야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는 게 제일 좋죠.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느냐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 앞차입니다. 뒷차가 아니고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즉 19조는 앞차와의 사고 방지에 있지 뒷차로 인해서 앞차와의 충돌 방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자, 따라서 결국 이 갑의 상해 결과는, 갑이 지금 차량의 맨 앞차죠? 앞차로 충돌해서 갑도 좀 다쳤나 봐요. 그랬을 때 이 상해 결과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의책임이 아니다. 의책임 아니고 오로지 너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을이죠. 이미 정차했다.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갑의 차량이죠. 충격하여 사고 발생했을 때 중간에 있는 을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했다는 위법이 있었던 손치더라도 이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출제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는 좌회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좌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근데 이 잘못보다는 더 큰 잘못이 있어. 그게 뭐냐면 후방에서 쫓아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이 더 중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앞차는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침범해 올 것을 도저히 예견하지 못하죠. 다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후속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앞을 가로질러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못한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비록 내가 잘못한 바는 있긴 하지만 사고 난 것은 네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발생한 행위와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입니다. 도로. 물론 이제 가운데는 이제 빨간 선이 그어져 있고요. 자, A라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금 좌회전하면 안 돼요. 좌회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쭉 앞으로 가서 여기 이제 좌회전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쭉 가서 이렇게 쭉 직진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귀찮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쵸? 앞에 전방에 경찰이 있나 없나, 뭐 신호등이 있나 없나, 카메라가 있나 없나, 이것만 보고 없다 싶으면 그냥 바로 어떡합니까? 바로 그냥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쵸? 자, 그런데
뒤따르던 B라는 차량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B라는 차량이. 근데 이 A는 직진할 줄 알았지 이렇게 좌회전할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제 서울 쪽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서울 쪽보다는 제가 보기엔 시골 쪽이 더 많죠. 시골 쪽에 더 많을 것 같아. 거기는 뭐 카메라도 별로 없고 갑자기 뭐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왼쪽 오른쪽 막 다니니까요. 자, 그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고 납니다. 사고 났다 하더라도 이 판결 유지대로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A도 잘못이긴 이지만 뒤따라도 오는 차량이 자기 앞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갈 것까지는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다. 그래서 B 잘못이 더 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뭐 실제로는요. 뭐 보험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쪽 가서 정리를 하시고 우리 교재 기본서에서는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1번 가보죠. 완전한 제동 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화물을 적재한 채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 경사진 도로에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 경사진 도로입니다. 이렇게. 여기 트럭이 있습니다. 화물 트럭. 화물 트럭이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놨다. 해도 안 되잖아요. 완전하게 제동장치를 해놔야지. 아니 그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놨다라고 했을 때 그 벽돌 한 장 양쪽에 2장 갖다 놨을 텐데 이 벽돌 한두 장 갖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벽돌 높이라는 게 뭐 몇 메타 높이도 아니고 그쵸? 기껏해야 몇 센치 높이인데 차량이 심히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적재된 무게가 얼마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차량이 이렇게 후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 그때 3륜차 지나가던 사람이 이 3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발로 찹니다. 아, 이건 바퀴가 4개짜리가 아니고 바퀴 3개짜리네요. 바퀴 3개짜리는 아주 옛날에만 있었는데 우리 저 베트남 가면 그런 거 있죠. 베트남 가면 바퀴 3개짜리. 그런 겁니다. 옛날에도 그게 있었어. 우리나라 한때는. 자, 이 바퀴 3개짜리인데 이 지나가던 사람이 한쪽 바퀴를 발로 찹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후진합니다. 해서 사고 났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잘못은 물론 한쪽 바퀴를 친 사람도 잘못이긴 해요. 근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않았다. 이게 더 결정적인 것이죠. 완전하게 제동장치를 했었다면 한쪽 바퀴를 차든 두 쪽 바퀴를 차든 바퀴가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내 잘못도 있긴 있지만 네 잘못이 더 크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잘못도 있긴 있어. 근데 네 잘못이 더 크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록 내가 바짝된 잘못도 있긴 있어. 근데 네 잘못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가 유사하다. 유사하다. 내 잘못보다는 네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한쪽은 밑줄 그으시고 너 잘못, 내 잘못, 너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